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중부 내륙 곳곳에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충청도에 이어 수도권에도 호우주의보가 확대되면서 내일까지 최고 12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13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급발진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중국의 민간 기업이 개발한 재사용 우주 로켓이 시험 발사에 나섰다가 20초 만에 고꾸라지면서 실패했습니다. 중국판 스페이스 X를 만들겠다며 기업들이 앞다퉈 뛰어드는 과정에서 나온 사고입니다. 라인 야후가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에 관해 단기간에 자본 이동이 어렵다고 일본 당국에 보고했습니다. 두 차례 행정지도와 함께 일본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라인 야후의 경영권을 네이버로부터 뺏으려 한다는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다시 중부 곳곳에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충청도에 이어 서울 등 수도권에도 호우주의보가 확대됐는데요. 특보 지역에는 내일까지 최고 120mm 이상의 폭우와 시간당 50mm 이상의 물폭탄이 예고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회영 기자. 네, 양회영입니다. 네, 서울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충청에 이어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내륙에도 오늘 오전 9시부터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북,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시간당 1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고 있는 서해안과 전남, 남해안,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령 중이고요. 내륙에도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현재 강한 저기압에 동반된 정체전선이 중부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레이더 영상에서 보이는 붉은 띠 모양의 정체전선이 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에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점차 북동진하면서 오후까지 중부지방에 강한 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도에 최고 120mm 이상, 충청에는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호남과 영남에 10에서 80mm, 제주도에는 20에서 60mm의 다소 많은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강한 비구름이 지나며 일부 지역에는 내일까지 시간당 30에서 많게는 50mm의 물폭탄이 쏟아붓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강한 비에 산사태 위험도 커졌는데요. 전국의 산사태 위기경보는 주의 단계를 발령 중이고 충북 청주와 충남 논산, 부여 청양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네, 주말에 이어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 걱정인데요. 이번 장맛비는 언제까지 내리는 겁니까? 네, 현재 서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이 내일 새벽쯤 한반도 북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비는 내일 오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내일 오후부터는 전국이 일시적으로 장맛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모레 새벽부터 제주도와 전남을 시작으로 또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기상청은 목요일인 모레 내릴 장맛비는 전국에서 5에서 40mm로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정체전선이 계속해서 한반도를 오르내리는 가운데 주말에 또 한 차례 강한 저기압이 유입될 것으로 보여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중부지방까지 호우특보가 확대된 것과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가 가동되고 호우위기경보 수준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됐습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천변과 저지대,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등 침수 우려 지역을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우회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산사태나 낙석 취약 지역과 반지하 주택 주민이 미리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난 문자와 예경보 시설을 활용해 관련 상황도 신속히 전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상민 본부장은 연이은 장맛비로 피해 발생 우려가 큰 만큼 관계기관이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 농작물과 가축 피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사전 대비와 사후 대처 모두 중요한데요. 김민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집중호우나 태풍은 한 해 농사를 좌우할 핵심 변수입니다.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사전에 대비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빗물이 잘 흘러나가게 하려면 논밭 배수로에 쌓인 퇴적물을 미리 파둬야 합니다. 지주를 설치하면 비바람에 농작물이 쓰러지는 피해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습한 날이 계속될 때 질소 비료를 과하게 주면 병충해 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비가 지나간 뒤엔 서둘러야 합니다. 논밭에 들어찬 물을 빨리 빼고 그 즉시 방제해야 병해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쓰러진 농작물을 일으켜 세우고 열매나 잎에 묻은 흙과 오물을 말라붙기 전 씻어내야 합니다. 농업재해는 사전 사후 대응이 중요한데요. 먼저 배수로 정비라든가 시설물에 대한 고정, 보강 작업, 그리고 침수 이후에는 빠른 물빼기 작업과 더불어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 살포, 그리고 생육을 증진시키는 영양제 살포를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가축의 경우도 사전 대처가 중요합니다. 포구 전 축대 보수와 주변 배수로 정리, 전기 점검 등 시설물 관리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비온 뒤에는 가축들의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양질의 사료와 비타민, 미네랄 등을 추가로 급여하면 면역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호흡기 질병에 대비해 적어도 2주 동안은 가축들의 움직임을 세심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남미 우루과이로 향하던 스페인 국적 에어 유로파 여객기가 강한 난기류를 만나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새벽 유로파 소속 보잉 787-9 드림라이너 여객기가 브라질 상공에서 난기류를 만나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브라질 동부 나탈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브라질 당국은 승객 30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지역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같은 기종인 카타르 항공 소속 여객기도 지난 5월 26일 카타르에서 아일랜드로 향하던 중 난기류를 만나 탑승자 12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또 기종은 다르지만 지난 5월 21일엔 싱가포르 항공 소속 보잉 여객기가 싱가포르로 향하던 중 미얀마 상공에서 난기류를 만나 급강하하면서 승객 1명이 숨지고 85명이 다쳤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서울 시청역 앞에서 차량이 역주행하며 보행자들을 덮쳤습니다. 한순간에 벌어진 사고로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사고 충격이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어젯밤 서울 시청역 교차로 인근의 음식점 앞입니다. 자, 길을 지나는 사람들도 보이고 몇몇은 길가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자, 그런데 그 순간 불빛이 번쩍하더니 사람들을 향해 차량이 돌진합니다. 순식간에 덮친 차량에 사람들은 미처 피할 새도 없었습니다. 충격이 얼마나 셌는지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도 튕겨져 나갔습니다. 인도는 부서진 오토바이와 플라스틱 박스 잔해로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고 직후 뛰어나온 시민들은 사고 현장을 보고 놀란 모습입니다. 또 다른 영상입니다. 사고 당시 음식점 안에 있던 시민들도 황급히 창가로 몰려가 상황을 살피는데요. 어젯밤 9시 30분쯤 서울시청 별관 쪽 교차로에서 역주행 차량이 인도에 있던 시민들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시민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현장에서 숨진 6명은 서울 영등포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겨져 빈소를 꾸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고 운전자도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일단 CCTV 블랙박스부터 분석하고 운전자가 진술이 가능한 시점에 불러 경위를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경위와 원인에 대해서 운전자 진술, CCTV, 또 블랙박스 등을 통해서 조사 등이 있으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전자 상대로 조사는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도 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술이 가능한 시점에 진술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다쳤다고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나중에 확인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초적으로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다 진행을 했고 음주는 안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역주행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블랙박스나 CCTV 자료를 통해서 명확히 되면 그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충돌 이후 차가 스스로 멈췄다며 급발진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퇴근길 대형 교통사고를 낸 60대 운전자는 경찰에 급발진이라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걸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개초적으로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다 진행을 했고 음주는 안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알려진 사실만으로 살펴볼 때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이분이 직업이 이제 운전인데 이 정도 되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기기 조정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연세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또 사고도로가 일방통행이라 시속 100km 이상 되는 급가속을 할 만한 구간이 아니었던 점도 차량 이상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목격자 진술은 다릅니다. 역주행으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보행자를 잇따라 친 뒤에 가장 마지막에는 차가 장애물을 충돌하지 않고 스스로 감속하며 멈췄다는 겁니다. 운전자 조작으로 멈췄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에 말린 거예요. 저기 앞에서. 다 치고 나서. 거의 치고 났어요. 그 앞에서. 급발진 차량은 사고 났을 때 알잖아요. 전봇대라도 박아야 되잖아요. 그거 없었어. 그냥 거기서 딱 멈췄어요. 사고 당시 급발진 차량 특유의 회피 동작이 나오지 않은 것도 운전자 실수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습니다. 급발진 사고들은 보면은 어떻게든 차량을 회피하려고 하고 또 보행자를 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회피 동작들을 운전자들이 정말 끝까지 보입니다. 이런 노력들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점이 사실은 조금 급발진보다는 오히려 어떤 운전자의 어떤 실수나 부주의이지 않을까라는. 경찰은 마약 투약이나 졸음운전 여부는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며 운전자 진술과 CCTV, 블랙박스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중국의 민간 기업이 재사용 로켓 발사 시험에 나섰다가 실패했습니다. 미국 스페이스X의 독점 기술을 따라잡으려다 무리수를 둔 걸까요?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불을 뿜으며 하늘로 치솟는 로켓. 약 20초 만에 고꾸라지고 맙니다. 추락하자마자 화염과 함께 굉음이 터져 나옵니다. 중국 민간업체가 개발한 재사용 우주 로켓 텐룽 3호 시험 발사에 실패한 겁니다. 직경 3.8m, 탑재 중량 17톤 등으로 미국 스페이스X의 펠컨 9과 동급으로 평가됩니다. 깊은 산중에 떨어졌다는 발표와 달리 수많은 주민이 추락 장면을 찍었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중국판 스페이스X 사업에 민간 회사들까지 앞다퉈 뛰어드는 과정에서 나온 사고입니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중국 국영기업은 재사용 로켓의 12km 수직 이착륙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상용화의 기준인 고도 300km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중국의 추격 속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此次试验是国内自主研制的，后续研制团队还将开展重复使用运载火箭70公里级垂直起降试验。 스페이스X의 펠컨 9은 300번 넘게 재사용에 성공하면서 우주 발사 비용을 80%나 줄였습니다. 최근엔 사흘에 한 번꼴로 쏘아 올리며 저궤도 위성 통신망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타링크에 맞서 중국도 저궤도 통신위성 13,000개를 띄우겠다는 거왕 계획을 내놨습니다. 재사용 로켓 기술 추격전에서 과속 페달을 밟게 되는 배경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초저가를 무기로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선 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의 성장 속도가 무섭습니다.
C커머스의 공습에 국내 유통업계가 위기를 맞은 가운데 중소제조업체들까지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동건 기자입니다.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 알리와 테무, 싼 가격을 무기로 소비자들을 공략하면서 국내에서 그야말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1월만 해도 우리나라 소비자가 사용하는 쇼핑앱은 1위에서 5위까지 모두 국내 업체였지만 1년 2개월 만에 국내 업체를 밀어내고 알리가 2위, 테무가 3위로 올라섰다가 최근 조금 주춤한 상태입니다. 3개 상품을 1,500원 주고 샀는데 아마 국내에서 구매했으면 한 10배 정도 더 비싸게 샀을 것 같아요. 15,000원짜리 샀다가 이게 2개가 너무 품질이 안 좋아가지고 10만 원짜리 샀는데도 똑같더라고요. 그래. 저도 직접 이 가방을 6,000원 주고 구매해서 받아봤습니다. 물론 저렴하긴 하지만 광고에 나온 상품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품 안전성 등의 문제로 이용자가 조금 줄긴 했지만 추세만 보면 성장 속도는 가파릅니다. 지난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구매액은 3.3조 원으로 2022년보다 2배 넘게 오르며 미국을 제쳤습니다. C커머스는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빠른 국내 배송을 위해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 물류센터를 만들기로 했고 한국 상품 판매 채널인 K베뉴 입점업체의 수수료 면제 정책도 9월까지 연장했습니다. 테무 역시 글로벌 시장에 2조 원이 넘는 금액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유통가는 비상입니다. 업계 1위 쿠팡은 C커머스에 대응하겠다며 22조 원 투자를 발표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투자가 어려울 수 있다고 밝히고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 신세계와 CJ는 이른바 사촌 동맹을 맺고 유통과 물류 전방위 협업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들의 피해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판매 목적이 아닐 때 150달러 이하만 직구가 가능한데 업자들이 여러 계정을 이용하는 편법 등을 통해 저가의 중국 제품을 직구로 들여와 국산 제품을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제 B2B 쪽에서는 이제 그 직구가 안 되죠. 여러 사람 이름을 동원해서 구매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쓸 만큼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주문을 끊고 중국산을 사용하는. 내가 51년째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50년 만에 연간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요. 실제로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해외 직구로 인해 기업의 매출이 줄어들거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가 알리에 대해 통신 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 의혹을 조사하며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들어갔지만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규제에 기대기보다 생산자와 플랫폼 모두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판매자들을 모은다고만 해서 힘이 더 늘어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의구심이 들고요. 어떻게 본다면은 플랫폼이 상품을 모으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은 상품들을 더 강한 경쟁력을 갖도록 여러 가지 형태의 기획과 장려금 같은 것들을 활용해야 되거든요. 초저가를 앞세운 중국 이커머스 업체의 공습에 어려움에 처한 국내 업체들.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남을 것인지가 유통업계의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정보 유출로 일본 정부의 행정 지도를 받은 라인 야후가 자본관계 재검토 문제에 대해 단기간에는 어렵다고 일본 당국에 보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치권도 라인 야후의 경영권을 일본 기업이 갖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총무성의 행정 지도를 통해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받은 라인 야후. 라인 야후는 총무성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모 회사인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두 회사가 단기적인 자본 이동은 어렵다는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라인 야후로서도 논의가 진전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네이버와의 네트워크 분리를 계획보다 9개월 앞당기기로 하는 등 탈네이버를 가속화하겠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앞서 소프트뱅크는 라인 야후 지분을 인수하기 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인 야후から要請を受けてセキュリティガバナンスや事業戦略の観点でネイバーと継続して協議をしております。 이런 가운데 일본 집권 자민당은 손 마사요시 회장을 만나 일본의 인프라는 앱 개발부터 모두 일본 국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고 이에 손 회장은 자신이 책임지고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총무성 역시 미야카와 주니치 소프트뱅크 CEO를 따로 호출해 협력을 거듭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무성의 이례적인 두 차례 행정 지도와 함께 일본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일본이 라인 야후의 경영권을 네이버로부터 뺏으려 한다는 한국 여론의 반발은 더 거셀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지분 인수를 둘러싼 협상은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우입니다. 지난달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이른바 빅테크 갑질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냈던 EU가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에 대해서도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지 시각으로 1일 EU 집행위원회가 메타에 대한 예비조사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유료 또는 동의 모델이 디지털 시장법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료 또는 동의 모델은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료를 내지 않으려면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동의해야 한다는 메타의 자체 규정으로 사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EU는 판단한 겁니다. 지난 3월 EU가 도입한 디지털 시장법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법으로 위반할 경우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애플에 이어 빅테크 기업 제재에 나선 EU는 메타에 대한 통보와 해명, 반론 청취 과정 등을 거쳐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프랑스 규제 당국이 인공지능 AI 칩 선두주자인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재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1일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경쟁 당국이 엔비디아에 대해 반독점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면 전 세계 국가로는 처음이 됩니다. 프랑스 당국은 지난해 9월 기업명은 밝히지 않고 그래픽카드 부문과 관련해 현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엔비디아를 겨냥한 것이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개발해온 엔비디아는 챗 GPT 출시 이후 AI 열풍이 불면서 전 세계 AI 칩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그동안 시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엔비디아의 AI 칩 역할과 가격 정책, 칩 부족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조사해왔습니다. 온라인 의사 커뮤니티의 복귀 전공의 명단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 정부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사 커뮤니티에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가 게시됐다며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이른바 블랙리스트 게시를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보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공의들에게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달라면서 하루빨리 복귀해 주길 촉구했습니다. 오는 15일은 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사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입니다. 이번 장마는 초반부터 평년의 3배나 많은 비를 쏟아붓는 데다 강풍까지 동반하고 있죠. 올해도 지하차도나 지하주차장 같은 공간이 침수될 위험이 큽니다. 우천시 교통통제 잘 따르고 지하 공간에 물이 차오른다면 모든 걸 제쳐두고 몸부터 빠져나와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